예, 하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일본의 신미동 학생은 일본의 보수 정치와 상징 철학제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데 주제에 대한 내용을 좀 보면 예, 그래서 이제 주제 설명을 보면 그 메이지 헌법 하에서 통치대권을 가진 주권자로서 군림하던 천황은 일본의 패망 이후 그 정치적 실권을 전혀 가지지 못한 이른바 상징 천황제의 형태로 존속을 하게 되고요. 즉 천황은 일본 보수 세력의 정신적 지주로 군림하던 그 독립된 정치적 주체의 지위에서 보수 정치가 이용하는 여러 가지 제도 가운데 하나로 전락을 했던 거죠. 이게 아마 이제 패전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하지만 비록 정치적 실권이 없는 상징의 형태라고 하더라도 천황제가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유용성을 잘 알고 있는 일본의 보수 지배층은 천황을 통치에 이용하려고 시도를 해왔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전후 일본 보수 정치의 역사적 전개 과정 속에서 그 천황 이용의 방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살펴볼 것이고요. 보수 지배층에 의한 천황 이용 방식의 변화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이나 정치 세력 간의 힘, 관계를 잘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징 천황의 정치적 위상도 가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우선 상징 천황제가 성립하게 된 배경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보수 지배층의 천황에 대한 인식 또는 천황 정책의 변화가 나타나는 그 굴절점을 중심으로 전후 국가 형성기, 전후 정치기, 대국가 추진기, 신국가주의 대두기 등으로 나눠서 특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90년대 이후 일본 정치에서 신국가주의적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을 감안해서 고찰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는 거고, 이게 아마 이제 참고로 하시는 원문이 있겠죠. 또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전후 천황이 가지고 있던 실권을 내려놓게 되면서 생긴 정치의 중심의 변동과 더불어 현대 일본의 보수층이 정권 유지에 천황을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자 한다는 건데, 나쁘지 않은 주제 같습니다. 천황제가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미래에는 천황제가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여기에도 이제 한번 전망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기대가 되는 주제입니다. 다음으로 전혜진 학생이 한 주제는 한국은 왜 늘 대일무역 적자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렇게 쓰시는 분도 꽤 계시는데 가급적이면 개조식으로 보고서 같은 경우도 가급적이면 좀 이제 구분을 해서 단락을 구분해가지고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제 마치 편지 형태, 서간문 형태는 연구 보고서는 그렇게 적합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형식은 좀 바꾸시는 게 좋겠다 싶고요. 대일 관계 및 정책에 관심이 있으며 주일 미군보다 대일 무역 적자 연구가 실생활과 좀 더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생각해서 최종적으로 대일 무역 적자 부분으로 연구 주제를 결정을 하셨다고 하시고, 한국은 1965년 한일국해 정상화 이후 단 한 해도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한국무역협회와 관세청 수출 통계에 따르면 65년부터 2020년까지 54년간 한국의 대일무역 적자는 총 6,365억 달러이며 이는 한화로 약 738조 원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수출액 기준 일본은 한국의 무역 상대국 중에 5위를 차지했고요. 상위 10개국 중에 한국이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국가는 일본, 멕시코, 호주 이 세 국가뿐입니다. 동일기간 세 국가를 상대로 한 무역 적자는 각각 202억 달러, 46억 달러, 56억 달러로 대일 무역은 타 국가에 비해 4배 가까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고요. 우리가 사실 수입을 많이 합니다. 그쪽에서 첨단 소재들을 많이 생산을 하기 때문에 수입을 해서 이걸 이제 2차적으로 가공해서 우리가 또 판매를 하죠. 그러니까 사실 수입액만 보면 대일 무역 같은 경우는 수출액 수입액만 단순 비교할 경우에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내용을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이제 원자재를 주로 수입하는 게 많고 완제품은 또 일본은 수출을 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도 수출하고.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 원자재 수입해가지고 생산해서 다른 나라에 많이 팔아먹는 게 좀 많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보이긴 하는데 좀 내용을 신중하게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어, 한국은 어째서 늘 심각한 대립무역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이건 사실 일본이 그쵸. 제가 답을 드리면 안 되지. 답이라고 할 수 없죠. 어차피 이게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답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방향의 저하고 이제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강사의 개인적인 어떤 성향이랑 그 다른 방향으로 논리 전개를 하셔도 그 논리 전개가 논리적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합리적이라면 그것 또한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답은 정해진 게 아닙니다. 너무 답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이 주제를 이제 심각하게 분석을 해보고 개선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향후 대일무역 적자를 평가하고 전망을 예측하는 분석을 갖추고자 한다. 8년간 아베 신조 총리 집권이 끝나고 스가 요시히데가 새로운 총리로 당선된 시점에서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예, 뭐 맞습니다. 맞고요. 기대가 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저희가 이제 메인에 올라와 있는 주제니까. 다만 이제 좀 신중하게 분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창을 다 닫고 또 이제 MS 워드로 작성하신 것들인데 제가 이제 한글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이거 다 새로 열어야겠네요. 연결 프로그램 이재성 학생이 선택한 주제는 일본의 고령화 그리고 저출산 시대하는 문제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고령화에 좀 더 치우쳐져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10년 후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한국의 사회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일본의 경험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일 것이다. 일본은 2006년부터 국가의 총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경제 활동을 은퇴한 노령 인구가 많아져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실업률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초고령 사회의 축복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26년경에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한때 일본의 청년 실업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였듯이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 역시 심각한 문제이다. 이에 그 연구자는 이제 고령화 현상이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에 두고 레포트를 쓰려고 한다. 일본의 사례를 샘플로 삼아서 이게 한국의 어떤 본보기가 될 것인지를 주제로 삼으려고 하고 레포트 본론에서 일본의 인구 고령화가 어떠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일으켰는지도 다루고 일본의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뭔지도 다루려고 한다라고 하고 일단 참고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이 자료 그 제안서를 작성할 때 참고 자료이셨겠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이게 다 언론 기사를 참고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참고를 하실 때 아마 관련 논문도 있을 텐데 그 논문들도 조금 보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언론 기사는 문제점 위주로 보통 이걸 잡아놓습니다. 물론 언론 기사를 참고 자료를 쓰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건 이제 연구 방향을 지금 잡는 건데 언론 기사만 내가 이걸 봤다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그 학계에서 다른 연구자들이 이제 이 고령화 문제 가지고 방향을 잡은 거 이런 독특한 방향도 있구나 또는 이런 정치학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구나라는 사례가 있는데 그걸 이제 안 보고 언론 기사에서 문제 제기한 것만 보는 거죠. 언론 기사는 어떻게 표현하면 좀 모르지만 이게 기자들 스스로의 표현에 따르면 약간 섹시하게 그 글이 쓰여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걸 적절하게 기자들도 그러니까 제대로 표현할 말이 없어서 섹시하다고 하는데 사람의 관심이나 눈길을 확 끌게 글을 써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읽혀지게. 그래서 이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가 의도하는 방향성으로 처음에 이 기사를 보는 사람들이 딸려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같은 문제의식도 공감을 하게 됩니다. 고령화인데
실제로 피해 입는 거는 청년 실업이겠구나 라가 돼버려요. 노인들이 다 차지하니까 청년들이 자리가 없겠구나.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기사는 그렇게 쓰여졌기 때문에 이런 기사들을 참고로 만약에 방향을 잡게 되면 자연스럽게 고령화가 돼 간다는 건 노인들이 일을 한다는 거고, 그러면 청년들이 일할 자리가 부족해진다는 거다 라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결론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좀 더 이제 학술적인 자료들을 같이 검토해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딴지 거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보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뭐 보고서 작성하실 때 참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영석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일본의 사회지표 비교, 한국은 일본을 따라잡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일본과 많은 비교를 합니다. 뭐 역사적인 라이벌 의식이나 이런 것도 있을 테고, 뭐 우리가 사실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알잖아요, 왜 이러는지. 이게 불편한 진실 같은 겁니다, 일종의. 우리가 일본인들에 느끼고 있는 약간 열등감, 열등감이라고 말하면 또 큰일 나겠네. 열등감까지는 아닌데 묘한 경쟁의식 같은 게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아마도 일본에 대한 반감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현재 기성세대만 보더라도 일제를 최고로 여기고 일본은 무슨 분야에서든지 다 선진화된 국가로 보았던 것으로 보인다. 저도 여기에 포함되는데, 나이대로 보면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요. 무조건 일본이 일제가 최고다 뭐 이런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제 장어덮밥은 일본이 최고입니다.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지만 현재 20대와 그 이하 세대에서는 일본이 선진화됐다고 듣기만 해가지 크게 체감한 적은 없다. 아무래도 이제 이게 우리가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전 세대가 살았던 한국이라는 곳은 일본에 비해서는 낙후되어 있던 곳이었는데 우리 급속도로 일본을 따라잡았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20대는 사실 큰 차이를 못 느끼고 있는 겁니다. 한국이 많이 발전해서 더 이상 일본이 더 선진화됐다 여기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싶다가도, 일본은 의심의 여지 없이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위치하는 모습은 헷갈리기도 한다. 근데 이제 GDP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일본하고 우리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이번 연구를 통해서 일본은 어느 정도로 사회 발전을 이룩했는지 알아보고 한국과 비교해서 그 어느 부분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미시적 차원에서 세세하게 보기보단 이 만들어진 여러 지표를 통해서 거시적 차원에서 보려고 한다라는 거죠. 일단 한계, 이게 사실 이것도 독특한 어떤 접근 방식인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한계, 발전의 지표를 계량하기 어렵다. 그렇죠. 조사 기간에 따라 다르고 조사 주체, 그리고 이제 조사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도 이제 지표가 약간 다르게 나오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똑같은 뭐 아파트 숫자, 주택 보급률 이런 거라도 사실은 이 약간 미묘한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서 이걸 동일하게 계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식이 이게 좀 어렵다, 이거는 힘들다, 이렇게 보는 건 맞고요. 다양한 지표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사용한 지표가 국가 발전의 모든 영역을 대표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워낙 주제가 넓어서 계량화해서 살펴볼 지표가 한두 개가 아니기도 하다. 지표를 사용함에 있어서 객관적 지표를 보기보단 특정 기구에서 계량화된 지표를 2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고, 또 지표마다 지표조사 기관이 상이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언론 자유도 지표를 사용한다면 객관화된 지표보다는 특정 국제기구에서 만든 지표를 사용해야 될 것 같다. 또한 인간개별 지표 같은 경우는 유엔에서, 언론 자유도 조사는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부정부패 지수는 투명성 기구에서 사용하는 등 지표 조사 기관이 상이할 것 같다. 이거는 꼭 연구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이렇게 고민을 갖는 거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다양한 지표를 쓰면 뭐 안 되냐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 리포트 차원에서의 연구는 뭐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연구 논문을 쓴다, 여러분들이
석사나 박사 학위 논문을 쓰는데 그 지표 조사 기관이 달라버리면 전제가, 그러니까 가설로 세우는 전제 자체가 틀려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표를 해석해서 만드는 기관에 따라서. 왜냐하면 이 지표를 만드는 기관들도 정치적인 입장에서 완전 자유로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하여튼 뭐 그렇다는 거. 이러한 한계에도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하고 싶은 이유는 선진국이라고 불리면서도 우리나라와 많은 면에서 비슷한 조건을 가진 일본과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부족한 부분을 뒤돌아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왜 여전히 일본에 대해서 뒤처져 있는가, 또는 뒤처져 있는 게 아니라면 왜 이렇게 일본을 부러워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의문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해당 주제는 관심을 가서 정해본 주제고, 아니요, 뭐 괜찮습니다. 주제는 좋습니다. 뭐 만약에 다른 걸 하고 싶으시면 다른 걸 해도 상관없는데 이 주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표, 이런 지표들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황현아 학생. 위안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 이거 사실 골치 아픈 문제죠. 이게 윤미향 사건 때문에 일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더 복잡해졌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할까 좀 고민스러운 일이고요. 위안부 문제는 한일 갈등이 가장 첨예한 사안 중에 하나로 현재도 진행 중이고, 일본은 계속해서 위안부 문제가 합의됐다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배상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다. 사실 우리가 배상을 더 강조하기도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당시에 국가 간에 이미 합의를 해버렸고, 이거는 뭐 우리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간에 당시 합법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거기 때문에 이걸 되돌리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되돌리기가.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도 이걸 어떻게든 뭐 되돌려 보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했지만 안 돼요. 이게 그렇게 국제 문제가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되돌린다 그러면 우리가 어마어마한 많은 문제점을 국제사회에 이제 내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국제적 합의인데, 아무리 싫든 좋든 합의를 했는데 이걸 되돌린다는 건 모든 국제적인 관례를 우리가 무시하는 게 됩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국가가 그러니까 한국하고 협의하는 많은 국가들은 우리한테, 야, 니네가 어떤 다른 문제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다른 나라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너네가 이걸 되돌리지 않을 거라는 걸 보장해 달라 라는 식의 부당하고 무리한 요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되돌리지 않을 거니까 그만큼의 우리가 뭔가 다른 불이익이나 대가를 그쪽에 지불해 줘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다른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한테 이제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게 외교적으로 미래 외교 정책에 어마어마한 부담이 돼요. 그래서 되돌리겠다, 없애겠다 말은 하지만 현 정부가 이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못 취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손을 못 대요. 뭐 그렇게 합의가 돼버렸으니까 그럼 그게 잘못인 거죠, 사실 보면. 반면 이런 일본의 역사 왜곡과 횡포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대응은 미온적이고 실효성이 없는 예산 배정, 집행 등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기소되면서 위안부 문제를 이끌어온 단체에 대해서도 그 투명도와 신뢰성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한일 관계는 물론이고 한국 국민들의 정부와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당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줬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고자 한다고 하셨고요.
우선 위안부 문제에 대한 간단한 정의를 시작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 그리고 일본이 역사 왜곡 등의 횡포를 보이는 이유,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와 이를 둘러싼 시민단체 행위자는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에 대한 과정, 앞서 서술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일 위안부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 그리고 한국은 어떤 방향으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즉 위안부의 해법과 앞으로 한국의 방향성에 대한 제언, 이런 것들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미래 쪽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게 좋겠다. 외교적으로 너무 과거 위안부 문제 북악사 또는 뭐 위안부 문제를 다뤄온 역사 여기에만 치중하면 그냥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냥 이런 역사적인 맥락만 보는 거에서 그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실제적이고 외교적인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전개해 나가는 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다루는 게 일본을 상대로 우리 국익에 가장 부합되는 건가, 이런 것들을 좀 냉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되었으면 하고요. 그 방향성만, 그런 방향성만 잘 유지한다면 좋은 연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경준 학생인데요. 그 일본 자유대의 목표와 그 능력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일본과 군사적 조우는 북방이나 중국이나 북방민족의 침공과 더불어 국가의 번영과 존립을 흔드는 가장 강력하고 빈번한 외적 요소였습니다. 마치 국방부 홍보 자료를 보는 듯한 문구인데 이게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사실이 그랬으니까요. 그 외국 문제가 참 심각했죠. 되게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외국 문제는. 이걸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뭐 잘 되진 않았어요, 해결이. 하여튼 뭐 그런 사항에 대한 얘기들이고, 멸망위기의 백제를 돕기 위한 백강전투나 6.25 당시 소해정 파견 등 우리를 돕기 위한 사례도 없진 않지만 당연히 일본과의 군사적 조우는 고려와 조선시대에 이어진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외국의 침략, 삼포외란, 임진왜란 등등 각종 외란들, 이런 걸로 이제 뭐 그러니까 가득했죠. 그리고 이제 일제 36년 이 결정타였고요. 사실 일제 36년만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본을 그렇게 미워할까? 지금처럼 생각은 안 했을 겁니다. 왜냐면 그냥 왜 너무 그냥 와서 뭐라도 해라 이랬을 텐데, 일제 36년이 우리한테는 일본과 우리를 도저히 그러니까 양립할 수 없는 불구대천의 원수로 만든 가장 결정적인 계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이제 어떤 다른 나라에 할 수 있는 어떤 행위에 그 리미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까지는 우리가 참아줄 수 있는데 뭐 이상은 못 참는다, 이런 게 있습니다. 전쟁을 하거나 뭐 배상금을 요구하거나 이까지는 어떤 국가든지 참으려고 들면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식민지로 점령을 한다? 이거는 못 참죠. 이거는 참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참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식민지로 점령을 한다. 그렇게 옆에 있던 국가인데 식민지로 점령을 한다는 거는 이건 그냥 진짜 막가자는 얘기인데 이걸 한다? 아무리 뭐 발전을 시켜주고 싶었고 우른하더라도 그건 다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냥 탐이 났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덮친 겁니다. 식민지로. 이거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자존심이 이거는 용서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어떤 그 분노 이런 것들이 쌓여서 그 지금의 어떤 그 관계를, 한일 관계를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로 봐야겠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는 형식상의 군대를 보유하지 않았다는 것에 안심하며 일본의 군사력을 간과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 일변도인 한국의 군사적 목표와 맞물려 과거 일본이 무력을 통해 우리 역사에 투사하려 했던 강한 영향력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고려해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주제는 우리 옆에 위치한 군사 강국이자 역사적으로 우리의 가장 큰 적수 중에 하나였던 일본의 군사력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하고 있고, 북한의 남침을 방어하기 위한 강력한 육군을 만드는 것이 목표인 우리와 달리 일본의 자위대는 어떤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목표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그 세력을 키워왔는가가 이번 기말 레포트의 가장 큰 목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장 크게 두 가지를 연구하는 것이 목표인데, 우선 일본 자위대의 목표가 뭔가와 그에 따른 자위대의 발전 방향,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에 관한 것을 연구하는 것이 하나이고, 보다 미시적으로 일본 자위대가 운용하는 군사력의 핵심 체계인 이지스함과 경항공모함, 신의 전투기 등을 소개하는 것이 나머지 하나. 그러니까 이제 일본 자위대의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겠다라는 얘기죠. 이게 자료도 많고 하니까 연구하기는 좀 더 쉽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어떤 뭐 중요한 주제고요. 나쁘지 않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본인의 어떤 분석이나 생각들이 좀 많이 들어갔으면 싶은 생각은 있고요. 이런 주제들을 통해서, 이런 참고 자료를 통해서 관련 내용들을 이제 보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괜찮은 주제 같습니다. 좀 기대가 되고요. 제가 또 밀덕이기 때문에 또 모르는 분야도 아니라서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동욱 학생 같은 경우는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과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에 대한 분석, 그러니까 서로 이제 소위 말해서 맞대응을 했는데 한 번씩 이 내용이나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꼼꼼하게 한번 훑어봐야겠다라는 거죠. 과연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겼고,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전개가 됐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그 서로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뭐 이것들을 아마 보겠다라는 목적인 것 같고요. 주제의식은 참신하고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 그리고 이제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를 하겠다는 건데, 최근에 일본 관광객들이 국내에 증가하였고, 일본에도 국내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있고, 무역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작년부터 한국과 일본 양국의 정치적인 갈등이 좀 커지면서 한국 내 일본 불매운동이 시작이 됐고, 이거 이제 저번에 다른 분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하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이게 부정적인 영향이 뭔지, 이 무역 전쟁이 양국에 미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주제를 선택했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계획을 보면 우선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 수출 규제 이전에 한일 양국에 이루어지고 있던 무역의 상황을 알아보고, 왜 무역 전쟁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본 뒤에 일본과 한국의 각각 무역 규제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고, 또한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양국 사이에 가능하다면 이제 그 무역 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짧게 검토해보는 방향으로 보고서를 마무리 지을 거라고 하셨고요. 그 방법은 주로 문헌 연구가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나쁘지 않은 주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원인은 사실 우리가 다 아는 부분이니까, 원인보다는 앞으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런 문제가 다시 안 생기도록 해야 되는지, 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홍재인 학생 일본 정치의 우경화, 한일 관계 악화의 상관관계를 보고자 합니다. 일단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주요 원인은 바로 일본의 보수 정당이자 일부 기관을 빼면 집권당으로 일본 정치의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자민당의 정치적 성향이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 얘들이 극우라서 우리랑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닌가, 이래 본다는 거죠. 물론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반일적 정서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제 자민당의 주요 인사들이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보면 그 한국민에게 도저히 그 상식적이지 않은 어떤 행위들을 어떤 그 발언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이것들이 구구라서 이런 게 아니겠는가 뭐 이런 얘기고요. 이런 일본의 언행이 한국 국민에게 과거 일제강점기의 기억을 상기시킴과 동시에 일본이 정말로 식민 지배를 하면서 한민족에게 자행한 범죄를 사죄하지 않는다라는 인식을 한국인에게 계속 심어주고 있고 다시 이제 이런 것들이 반일본 정서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일본에게도 좋지 않은데 얘들이 도대체 왜 이러냐 뭐 이런 걸 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 한일 관계 악화에 일본의 정치 우경화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분석, 사례 분석을 통해서 하고자 합니다. 또 단순히 한일 관계 악화 요인을 반성하지 않는 일본의 자세, 한국인의 반일 정서, 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보는 것보다는 그 객관적인 지표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일본 정치가 우경화되어 가는 거,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한 한일 관계의 악화 이런 것들을 분석하려고 한다라고 이제 주제를 잡으셨는데 제가 한 가지 좀 걱정되는 부분은 이 우경화라고 너무 이제 단정을 지어 놓으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이제 좀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제 학문적인 차원에서 뭔가 연구하는 연구자라면 너무 뻔해 보이는 거라 하더라도 너무 쉽게 단정을 지으면 안 됩니다. 뭐 다른 요인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 넌 빼박 이거지 이렇게 단정을 짓고 이렇게 이제 너무 접근하는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너무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요거는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 방향성에 있어서는 조금은 더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너무 이제 그 빼박 답정 너 이런 식으로 가지 않도록 물론 이제 그건 제만의 우려일 가능성이 가장 커요. 연구자는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아마 쓰셨겠죠. 그래서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이제 그 방향 설정을 좀 잘 하셔가지고 요 주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예, 하여튼 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을 보면 강세영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사례 및 해결책이라고 해서 뭐 역사 교과서에 관한 문제를 다루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아까도 이제 유사한 사례가 하나 있었죠. 그래서 이제 역사 교과서 문제는 뭐 일본만 왜곡하는 건 아니고 사실 왜곡이라는 게 어떤 예를 들어서 뭐 흙을 백으로 바꾼다 이것도 왜곡이지만 뻔히 존재하는 발생했던 사건을 안 가르치는 것도 왜곡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없던 일을 가르치는 것도 왜곡입니다. 없던 일인데 마치 있었던 것처럼 가르치는 것도 왜곡이고 존재하는 거를 마치 없던 일인 양 아예 그냥 안 가르치고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것도 왜곡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건 이제 소극적인 의미의 왜곡인데 일본이 자국의 어떤 그 부끄러운 역사를 안 가르치는 거를 과연 우리가 다른 나라가 비판하는 게 이제 온당한가? 이런 문제는 또 우리가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야 니네 나라 국민들에게 니네 나라가 잘못한 거를 다 가르쳐라. 이거는 사실은 그 나라 스스로 그 해당 국가 스스로가 해야 되는 부분이지 타국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피해 국가라 하더라도 다른 국가가 여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내정 간섭입니다. 이건 사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내정 간섭. 다만 이제 우리가 권고 또는 안타까움을 표현한다든지 또는 야 니네 너무한 거 아니야? 이 정도의 의사 표현은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이게 내정 간섭으로 흘러버리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도 물론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내정 간섭으로 비치지 않도록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제 툭하면 이걸 내정 간섭이네 어쩌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보면 좀 힘들어했죠 이 문제에 대해서. 야 이거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응? 힘들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내정 간섭으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이렇게 선제적으로 꼼꼼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사실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런 일본의 과거사에 대해서 연구를 해본 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왜냐면 사료가 일단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체가 일단은 연구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본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 사실 진짜 환장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연구를 좀 게을리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딱히 다른 국가한테 세게 말할 정도로 데이터 수집도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심지어 이제 그러니까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생존해 있는 위안부 할머니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또 어느 분들인지 파악도 안 됐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스스로 어떻게 보면 셀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인데 셀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제서야 우리가 알게 됐고 하여튼 여기에까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좀 더 이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신중하게 꼼꼼하게 상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단순히 이거를 야 니네 이런 거 왜 안 가르치냐 이거 가르쳐라 이렇게 접근할 것만은 아니고 좀 더 실현 가능한 어떤 요구, 사실 실현 가능한 어떤 대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제적으로 제시해 줄 필요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봅니다. 다음 강건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장기 디플레이션에 영향을 끼친 정책적 요소와 그 함이라고 해서 일본의 이제 경제 분야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다고 이제 제안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참신한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쁘지 않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웬만하면 그냥 나쁘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안이 좋아도. 왜냐하면 좋다 너무 좋다 이래버리면 이거 보고서들 보기도 전에 이미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너무 이렇게 강한 긍정의 의미를 보내는 거게 되니까 이것도 사실 강사가 할 수 있는 적절한 표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쁘지 않다, 해볼 만하다, 기대된다 이 정도 표현이 다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뭔가 걱정이 되면 요건 좀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 이건 약간 걱정이 된다 이 얘기고요. 왜냐면 제가 가급적이면 여기에 어떤 깊은 평가를 담진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런 평가를 담아버리면 여러분들이 하기도 전부터 기분이 빠질 테니까. 그러고 이제 그런 평가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제가 생각 못했던 여러분이 이제 할 수 있는 또 하고자 하는 아주 색다른 어떤 측면에서의 연구가 있는데 제가 그냥 깊이 생각 안 하고 했던 평가 때문에 거기에 너무 얽매여 가지고 여러분의 어떤 연구를 제대로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제가 방해를 하면 안 되니까 약간 이제 이렇게 조심스럽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양해해 주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매번 업로드가 한 주 정도 늦어가지고 제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습니다. 사실 제 강의도 많은데 제 강의도 지금 한 2개 되는데 또 이제 여기까지 같이 도와드리고 해야 되니까 제가 좀 하여튼 업무상에 로드가 좀 걸립니다. 물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 강의도 좀 지연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하여튼 최대한 빨리 제작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한에 늦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최대한 단축해가지고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일단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일단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없기 때문에 보통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으면 휴강을 해요. 그때는 휴강을 하고 좀 쉬는데 그리고 뭐 중간에 한 번 또 별도로 뭐 10월에 축제 같은 게 있으면 또 휴강을 하고 또 휴일이 있으면 휴강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비대면 강의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휴강이 없습니다. 거의 휴강일 수가 없어요. 진짜 그 날짜가 공휴일에 딱 걸리는 거 아니면 휴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로 돌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발표를 시킬 수도 없는 거니까 제가 최대한 자료를 갖다 최대한 확보해 가지고 이걸 풀로 돌려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퀄리티 부분에 대해서는 전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른 교수님들에 비해서 절대로 밀리지 않는다고 저는 이제 자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녹화 영상 자체가 이렇게 녹화 방식으로 올리는 강의 자체가 실시간 줌 강의보다 퀄리티는 더 뛰어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이제 자료 보완을 하고 또 쉬었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제 조금씩 이게 왜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게 제가 조금씩 쉬는 거거든요. 녹화를 스톱 시켜 놓고. 그러니까 이제 쉬는 동안에 새로운 멘트나 또는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거니까 가끔씩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실시간보다는 사실 이게 훨씬 더 성의 있게 제작된다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여라도 이런 식의 이제 비대면 강의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수업 진도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면 평가를 시험으로 하지 않고 객관적인 시험으로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직접 연구 조사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리포트로 한다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공정성을 기하할 수 있는 평가 방식이라고 제 나름대로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뭐 사실 뭐 딸딸 외워가지고 할 나이도 아니고 또 그럴 만한 분들도 아니시고요. 왜냐하면 저도 한양대까지 왔으면 이게 그냥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처럼 딸딸 외워서 강제로 시키는, 강제로 외우게 만드는, 싫어 죽겠는데 이런 거는 좀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양대까지 왔으면 그 정도 단계는 넘어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좀 더 창의적인 분석을 할 필요가 있고 또 그런 분석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도. 또 그런 인재로 여러분들은 또 성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너무 고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끌어가는 방향에 대해서 쭉 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건 간에 제가 하여튼 지난 학기보다는 저희가 강의 업로드가 많이 빨라진 편이고 지난 학기는 제가 생각해도 살짝 제가 미쳤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뭐 다 패닉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방학 동안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방학 동안에 이제 그 자료 같은 것도 좀 준비를 했고 다음 학기도 이제 뭐 만약 할 수 있게 된다면 뭐 그렇게 자료를 좀 준비할 생각이긴 한데 사실 뭐 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 같아서는 다음 학기에도 제가 과연 한양대에서 강의를 할 수 있을지 워낙 여기저기서 태클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거 뭐 학생들이 민원 낸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 교수님도 그렇고 학교 본부에서도 그렇고 뭐가 그렇게 불만들이 많으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거는 뭐 학생들하고 다 상관없는 얘기니까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 어쨌든 여러분들 피해 보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기간 동안에 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버블 경제를 다루는 건데요. 이게 사실 쉽진 않습니다. 이걸 다루는 게 또 어렵거든요, 주제가. 근데 이제 이걸 다루겠다고 하시는 거고, 그래서 저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본 버블 붕괴가 그에 따라서 나타난 디플레이션 장기 불황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저성장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이른바 플라자 합의와 그 이후에 자산 가격의 급등과 급락으로 인한 필연적인 불황이라고 인식되어 왔고, 그러나 미국이 2008년에 금융위기를 적극적인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해결한 거, 그러니까 동일하게 플라자 합의 대상이었으나 이를 극복한 독일의 사례들을 보면 일본의 장기 디플레이션은 일본 정부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것도 생각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과제에서는, 이 보고서에서는 일본의 장기 불황에 영향을 미친 정책과 이러한 정책 수립이 진행된 이유, 그리고
미국의 2008년 금융위기와의 비교, 우리나라에게 주는 함의 이런 것들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 목차를 보면 일본의 버블 형성과 붕괴의 전개, 프라자 합의, 버블 붕괴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일련의 상황들을 보겠다는 거죠. 다만 이제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주제는 괜찮은데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이게 2008년 금융위기 시점에서 스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08년 이후에 아베노믹스나 또는 이제 이 현재 일본 2020년대 일본이 지금 겪고 있는 어떤 그 경제적인 문제들 또 좀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약간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좀 더 균형 있는 보고서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너무 옛날 얘기만 하는 걸로 보일 수도 있는 거니까. 물론 이제 내용을 또 읽어보면 다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더 잘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 어느 정도 남았냐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3분의 1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저희가 11강 상편에서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